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시어머님이 계십니다. 지금이야 웃으면서 옛날 이야기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철부지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무슨 용기로 결혼하는 조건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에 덜컥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눈도 안 맞춰주시고 웃지도 않아주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그렇게라도 마음에 들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스스로 이해가 안 되니까요. 집에서는 철부지 막내딸로 씻을 때 말고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었던 제가 시댁에 들어가 살림을 도맡아 하겠다고 하니 친정에서는 반대를 하며 말리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은 다 제쳐두고 당차게 결혼하겠다고 우겨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열렬한 연애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모가 주선하신 선에서 만났거든요. 저는 3살 터울의 남자라 결혼 정년기를 간 넘긴 수줍음이 많은 남자였죠. 저와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대는 2살 터울의 오빠와는 다르게 어른스러운 모습에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모습이 좋았습니다. 실제로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남편이 점잖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마음에 들었죠. 여고 시절에도 남몰래 학교 선생님을 짝사랑해 본 적이 있는 제가 보기에는 남편의 그런 점이 매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시시한 이야기를 해도 중요하게 느껴졌죠. 4번쯤 만났을 때 명선 씨도 선을 보고 만나는 거니 결혼 생각이 있는 거죠. 저는 명선 씨만 괜찮다면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결혼 날짜를 잡는 게 좋겠어요. 라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희 친정집부터 인사를 가자고 부모님 좋으실 때 여쭤보라고 해서 여쭤보니 아버지는 오라고 해라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안 돼, 좀 더 만나봐라며 인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합가를 말하는 남자라면서요. 선자리에 따라 나온 고모와 엄마 앞에서 저는 결혼하면 분가 안 할 겁니다라며 남편이 선포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엄마는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죠. 물론 남편 앞에서는 불편한 티만 내셨고 집으로 돌아와 그러긴 하셨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벌이가 탐탁지 못해도 결혼을 했으면 새 살림을 살 생각을 해야지. 분가도 못하는 남자를 뭘 보고 결혼을 하냐고 하셨죠. 고모도 크게 놀라셨고요. 아유, 내가 괜히 선 한 번 잘못 주선했다가 뺨 맞게 생겼다. 라며 미안해하셨죠. 그런데 정작 학을 띄고 싫다고 해야 할 저는 싱글벙글 괜찮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뭐에 홀려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좀 더 만나보라고 말씀하셨죠. 너 잘 생각해라. 지금은 좋겠지. 너 연희처럼 시집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려고. 제법 돈도 있는 집이라 기고만장할 텐데 너 그 살림을 어떻게 할래? 아휴, 말이 쉽지. 너가 언니처럼 걸레라도 빨아보고 그런 소리를 해야지. 겁도 없어. 라며 반대하셨죠. 그때는 시어머니를 만나 뵈기도 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조건보다는 남편의 어른스러움과 차분함이 좋았기에 그 사람과 함께라면 잔잔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는 제법 살만했던 것 같습니다. 사남매가 살기에 좁지 않은 집에 살았고요. 제 위로 8살 많은 첫째 언니, 5살 많은 둘째 오빠, 2살 많은 셋째 오빠가 북적북적 살았죠. 명절 때면 장남인 아버지 집인 저희 집으로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짐이 된다며 셋째 오빠와 나가 놀라고 하시거나 작은 방에 몰아 넣어두셨죠.
첫째 언니와 둘째 오빠는 그런 저희에게 관심도 없었고 친척들 대접에 심부름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평소에도 가까이 못하는 사이이기는 했지만 그럴 때는 더했죠. 그러다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른들끼리 큰 소리가 나고 화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큰 소리가 나면 부모님들도 한동안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고성이 들리고 물건이 부서져 나뒹굴 때도 있었죠. 저는 그런 모습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요하고 적막한 그런 풍경의 집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친척과 교류가 많지 않고 집안 식구들이 모두 조용한 편이라고 했을 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남편만 보고 집안 분위기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집이라면 차분하게 하나씩 배워가면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홀어머니의 남편보다 6살이 적어 저보다 3살 아래인 시동생만 있는 집에 제가 들어가 별 문제 없이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겁이 너무 없었죠. 언니가 멀리 시집을 가 친정을 자주 오지도 못했지만 가끔 올 때마다 울면서 힘들다고 했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엄청 많아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시댁 식구들이 많아 고생을 하고 화가 많이 쌓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 밑으로 고모만 3분, 작은아버지가 3분이신 집에 장남인 집에 시집와 허리 필 틈도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애들 4을 키우며 시집살이까지 하신 거죠. 그중 저와 남편을 소개해 주신 막내 고모만 빼고 나머지 고모들과 작은아버지와는 사이까지 좋지 않아 만날 때마다 큰 소리가 나야 했고요. 그놈의 재산 때문에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던 집을 물려받아 사셨는데 막내 고모를 제외한 고모들과 작은 아버지들이 팔아서 나눠달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동생들이 그러니 집을 팔아서 나눠주자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왜 팔아서 줘야 하냐고 안 된다고 하시면서 싸우셨고요. 할아버지의 할머니 병수발을 다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가요. 아무도 돕지도 않고 입으로만 효도하면서 힘들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도운 건 그때도 첫째 언니와 둘째 오빠였습니다. 아버지는 늦으셨죠. 거의 매일 술을 드시고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셔서 큰 소리를 내곤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할머니도 시끄러우니 얼른 들어가 자라고 하실 정도로 소란스러우셨죠. 할아버지는 위암이셨고 할머니는 노안이셨기에 엄마가 혼자 2분을 동시에 간병하기에는 힘드시다는 걸 어린 저도 알았는데 아버지는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동생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한 소리 했다고 그런 소리 말라면서 소리 질렀다며? 당신은 큰 형수가 되어가지고 속이 그렇게 작아서 어디다 써? 라면서 화를 내셨죠.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고모들과 작은아버지가 찾아가 고자질을 한 거죠. 어른들이 유치하게 뒤에서 이러는 게 치사하고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막내 고모는 엄마 편을 들면서 언니, 오빠들이 진짜 양심도 없어. 너무해. 시집 장가갈 때 새언니가 다 챙겨서 보냈으면 됐지. 무슨 집까지 팔래? 라고 하셨죠. 할아버지가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후 4개월 정도 뒤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엄마에게 미안하다 하셨는데 그 말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도 하셨고요. 엄마가 20살에 시집와 고생이 많았다는 걸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며 막내 고모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화를 내셨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점잖으시고 동생들도 다 얌전하고 마음이 여린데 다 당신이 욕심부리고 애들 마음에 상처를 줘서 그런 거 아니야? 라며 큰 소리를 내시면서요. 첫째 언니는 그런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갔습니다.
그것도 멀리 지방에서 나타난 남자를 만나는 바람에 결혼을 하고 얼마 뒤 남자의 고향 쪽으로 가게 되었죠. 분가를 했지만 가족 모임이 너무 많아 힘들다더군요. 북적거리는 사정이야 그쪽도 만만치 않은지 언니는 친정에 올 때마다 시집살이가 힘들다며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언니를 보며 엄마는 속상해하셨죠. 딸내미 팔자는 엄마 팔자 닮는다더니 아휴 어쩌다 너도 그런 집에 시집가서 이라며 혀를 차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집에 들어가야 한다니 싫으셨을 겁니다. 게다가 언니처럼 엄마를 도와 살림을 한 적도 없는 철부지 막내딸이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할 것은 보지 않아도 눈에 훤하셨겠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만만했으니까요. 엄마에게는 여전히 아기인 제가 선을 보자마자 결혼을 한다니 그것부터가 걱정인데 대놓고 홀시어머니와 합가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남자와의 결혼이라니 걱정되셨겠죠. 믿음직스럽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하던 큰딸도 힘들다고 우는 소리를 하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엄마는 저의 결혼을 말리시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남편과 시작할 새로운 인생에 설레고 즐거운 상상만 했습니다. 엄마는 시동생들도 많으셨지만 저는 하나인 것도요. 엄마는 시부모님이 두 분 다 계셨지만 저는 홀시어머니 한 분만 계신 것도 그랬죠. 여러모로 엄마의 상황보다 제 상황이 나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교를 부리면 웃어주시며 뭐든 다 들어주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며 시어머니 되실 분도 제가 웃으며 애교를 떨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친정 부모님보다는 조금 연배가 낮으시긴 했지만 아들만 둘 키우신 분이니 제가 눈치껏 아양을 떨면 웃으면서 예쁘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라게도요. 세상 무서운 것을 모르고 온실 속 화초 같았던 거죠. 제가 예쁜 줄 알았으니까요. 나직이 웃으며 저를 보는 남편의 눈처럼 다정하고 좋은 분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는 첫인사를 갔을 때부터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상상과 달랐거든요. 집에 들어서기 전 대문 앞에서 남편이 저희 어머니는 조금 엄하신 편이에요. 마음은 좋으신 분이니 걱정 말아요. 라며 긴장된 얼굴로 당부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락부락하거나 험상궂은 얼굴이 아니신데도 눈이 마주친 순간 긴장하게 됐거든요. 어서 와요. 오느라 힘들었죠? 라며 안으로 안내를 해주시는데도 벽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내오시면서도 제가 일어나 거들려고 하자 앉아요. 손님이 뭘 하려고 그래요. 라며 너무 깍듯이 대하시는 바람에 무안해지기도 했습니다. 듣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친구들이나 아는 언니들, 회사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만난 첫날부터 간을 보면서 이것저것 시켜본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들과 어머님은 너무 달라서 이상했습니다. 벽이 느껴지고 나니 내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나? 아니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일부러 더 못하게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식사를 마치고 다과를 내오실 때도 이미 손질을 다 마치고 내오시면서 식사가 입에 맞았어요? 잘 못 먹는 것 같던데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말투는 차분하고 친절하셨지만 왜인지 모르게 단호함이 느껴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했나 봐요. 원래 긴장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떨리네요. 라며 애써 웃으며 답을 하면서도 제 표정이 어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죠. 그런 저를 웃으면서 찬찬히 보시던 어머님은
그래서 어떻게 한 집살이 하겠어요. 우리 형섭이가 선볼 때 그것부터 이야기했다면서요? 어떻게 진짜 괜찮겠어요? 라며 물으시는 어머님의 얼굴을 보며 아,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웃기만 하는데 식은땀이 나는 느낌이죠. 하지만 물으시는 말씀에 제대로 대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답을 하기는 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괜찮다, 할 수 있다, 잘 부탁드린다 같은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곁에서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며 질문과 대답을 듣다가 웃었던 것 같고요. 시동생은 고개를 숙여 크크 웃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안 웃은 척 하더군요. 기억에도 남지 않을 만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그 모습은 박혀서 밉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변의 상황에 흔들림 없이 꾸준히 차분하셨고 친절하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꿰뚫어 보시듯 보이는 눈빛은 매섭게 심장을 관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사를 마치고 집에서 나올 때 부모님 좋으신 시간 정해서 잘 조율해 형섭이 편에 알려줘요. 우리 또 봐요? 라고 하시는데 뭔가 세련된 느낌이라고 느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신식 여성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제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며 긴장 많이 했죠. 어머니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안 그랬으면 그렇게 질문도 안 하셨을 텐데. 식구가 너무 없어서 심심하죠. 라고 하면서 배시시 웃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었다는 게 맞았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일 거라고 생각했죠. 상견례 자리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 저, 어머님, 남편만 나가 어색하고 치열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저와 남편이 나눈 이야기들은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나서며 분가 없이 하는 결혼이니 받을 건 받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의 말을 끝까지 가만히 듣기만 하시더니 그러자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고 혼수는 없고 이불만 한 채 하고 예단도 간소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복도 각자 해 입고요. 집안 형편이 저희가 기울다 보니 그렇게 해야 부담 없이 막내딸 시집 보내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가 창피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원래도 남편은 예단은 간소하게 하자고 했었고 혼수도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저는 부모님이 생각해 두신 게 있을 거라고 그래도 챙길 건 챙기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시니 속상하고 창피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러자고 하셨지만 말이죠.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엄마께 엄마는 내가 헐값에 넘겨버리고 싶은 존재였어? 아니, 어느 집에서 사위 양복도 한 벌 안 해준다고 해. 안 그래도 기우는 결혼인데 엄마는 그 자리에서 그래야겠어? 라며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너가 기울긴 뭐가 기울어.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해. 시댁살이 하는 집에 뭘 그리 해다 바치고 결혼을 해. 너는 엄마 보고도 몰라? 뭐라도 덜 해가도 손해야. 그 집 엄마는 다 셈이 섰으니까 알았다고 하잖아. 라며 더 크게 화를 내셨고요. 그때는 그런 엄마가 창피하고 서운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렇게 해서라도 그 결혼을 깨고 싶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말려도 소용없으니 상대방을 떨어뜨리려고요. 그런데 남편은 배시시 웃고 어머님은 차분하게 다 알겠다고 하시니 약이 오르셨겠죠. 어쨌거나 엄마의 바람과는 다르게 저의 결혼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선을 주선한 고모에게도 한복 한 벌을 해주고
남편 양복도 한 벌 했고요. 마음 같아서는 시계도 하나 하고 싶었지만 사정이 좋지 않아 못했습니다. 제가 번 돈은 엄마가 관리를 해주셨는데 셋째 오빠 대학 학비 대느라 없더라고요. 엄마는 그 잘난 동생들 뒤치다거리만 안 했으면 내 새끼가 번 돈 그대로 모아서 시집 보낼 때 썼으면 될걸. 어휴, 그 돈 다 어디 갔나 몰라. 라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고모들과 작은아버지들 쥐어주시느라 아버지 퇴직금도 많이 내어준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이니 둘째 오빠 번 돈, 제가 번 돈은 집 생활비와 셋째 오빠의 학비로 썼고 아버지 퇴직금 중 남은 돈은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아껴야 했습니다. 어려웠죠. 그러는 와중에 저는 순금으로 된 목걸이와 반지, 팔찌까지 받고 한복, 화장품 세트도 받았습니다. 그때는 화장품도 로션 하나만 잘 써도 다행일 때였는데 세트를 받았죠. 아무리 시댁살이를 시작한다고 해도 제가 한 것에 비해 너무 과분하게 받은 거죠. 엄마는 제가 받은 예물을 보고 좋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식을 치르기 바로 전날 밤에 주변을 살피시며 제 방으로 오셔서 명선아,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도망와. 괜찮아. 시집살이 아무나 하는 줄 아니? 엄마가 처음 시집와서 시동생만 줄줄이 5인 집에서 너희 사남매 키우면서 했던 그 고생 우리 막둥이가 할 생각을 하면 아유, 이 벌써부터 속에서 열불이 난다. 그러니까 참지 마. 참고 희생하고 좋아지겠지 하면서 여태 살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너희 고모들하고 작은 아버지들 하는 것 봐라. 이제는 하다하다 집 타령 해대는데 너희 아버지 그래도 자기 동생들 편들고 있잖니. 명선아, 너는 그렇게 살지 마, 응? 눈물을 펑펑 쏟아내시면서 말씀하시는 엄마를 보며 속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는 시동생도 하나고 홀시어머니야. 엄마보다는 나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남편 될 사람도 차분하고 나긋나긋해. 아버지랑 달라. 라며 엄마를 안으며 달랬습니다. 내일이면 엄마와 따로 지내는 게 실감나더라고요. 한 번도 제게 속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는 엄마가 울면서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 제가 시집을 가기는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댈 곳이 있어 든든하기도 했죠. 엄마가 그렇게 버티고 계시니 제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듬직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의 결혼식은 북적이면서도 즐겁게 치러졌습니다. 고모들도 다 오셨고요. 작은아버지는 은근히 또 집 이야기를 하셔서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런 것 말고는 대체로 잘 치러진 편이었습니다. 손님도 많았거든요. 아버님이 남편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남편 쪽 손님이 많더라고요. 어머님이 일을 하고 계시긴 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몰랐는데 손님들이 많아 내심 놀라기도 했습니다. 셋째 오빠는 부자라 손님이 많은 거라며 웃더라고요. 뭐가 됐던 제 일에는 농담부터 하고 보는 셋째 오빠라 그러려니 하면서도 떨렸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함부로 말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피곤해서 그런지 그 말이 유난스럽게 짜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날이니 모든 게 좋은 거라 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화를 냈습니다. 부자라서가 아니라 뭘 해보려고 결혼식에 온 게 아니라 남편 쪽 가족들이 워낙 사람들이 좋아서 그러는 거지. 오빠는 뭐든 그렇게 보더라? 자격지심이야? 라며 날카롭게 굴었습니다. 셋째 오빠는 별말 없이 아니라고만 하더니 나가더군요. 결혼식을 마치고 남편과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3박 4일로 다녀와 친정에 갔을 때도 셋째 오빠는 전과는 다르게 별말이 없더라고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전에는 남편에게도 까불거리며 다가와 실없는 소리만 할 텐데 그때도 별말이 없어 이상하게까지 하더라고요. 한복을 곱게 입고 부모님 앞에서 절을 할 때도 오빠는 별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 오빠의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괜히 자존심을 건드렸나 싶기도 해 마음이 쓰였습니다. 사과를 해야 했죠.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이바지 음식을 가지고 집을 떠날 때 그래야 했습니다. 오빠와 속이야기도 하고 의지하고 싶다면 말이죠. 그 후로 말할 기회가 없더군요. 사이가 좋은 남매라면 화해도 하고 오해도 풀고 했겠지만 오빠와 저는 어릴 적부터 싸우는 것만 보고 자라 그런지 그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이 터울이 큰 첫째 언니와 둘째 오빠는 셋째 오빠와 저를 어린애 취급을 하며 상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빠와 제 곁에 오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랬으면 셋째 오빠와 제가 서로 의지를 했을 법도 한데 희한하게 오빠와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주치기만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랬던 모습이 제 결혼식장에서도 나타났고 그 후로도 마주치지 않고 지냈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다 같이 모여야 할 때 서로 어색하게 됐죠. 오빠가 결혼할 때도요. 그렇게 저는 친정 부모님이 아니시면 친정 가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가 많아도 그렇게 되더군요. 남편과 시동생 사이는 좋았습니다. 그것도 부러웠죠. 서로 필요한 말만 하는데도 서로에게 뭐라도 더 해주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웃기만 하던 시동생의 모습은 쑥스러워서 그랬던 거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저를 은근히 도우려다 어머니께 한 소리 들을 때도 웃으면서 눈을 찡긋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너 할 일이나 잘하고 형수를 돕던가 해야지 라며 못하게 하셨거든요. 별것도 아니고 빨래가 담긴 바구니를 제 곁에 가까운 곳으로 옮기기만 했는데요. 나긋나긋한 남편과 저를 은근히 도우려는 시동생이 있어도 시집살이는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특유의 꿰뚫어 보시는 눈빛으로 바라보시기만 하셔도 부담이 됐거든요. 제가 빨래를 할 때도 보시다가 그렇게 비누를 많이 문대면 헹굴 때 물이 많이 들지 않니? 라고 하셨고 청소를 할 때는 먼지를 치우는 거니 더 날리는 거니? 라고 하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마음에 드시지 않는지 그러셨습니다. 음식을 할 때는 한 젓가락씩 간을 보시면서 물 좀 넣어라 라고 하시거나 간을 젓갈로 좀 하고 왜 간장 말고 조선간장으로 해야지 라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제가 낯설고 잘 못하는 건 맞으니 어머니가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마음에 드실 때까지 열심히 하는 수밖에요. 점점 나아지도록 실수해도 해야 했죠. 남편은 결혼 후에도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돌아와 거의 책을 보더군요. 저녁을 먹기 전에 책을 보고 저녁을 먹고 난 후에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산책 좀 같이 가달라고 조용히 속삭였더니 그제야 알더라고요. 당신 하루 종일 집에서 답답했죠? 그래요. 우리 나가서 조금 걸읍시다. 하며 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주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제일 편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엄마의 말씀이 그제야 닿았습니다. 이래서 엄마가 나보고 힘들면 도망오라고까지 했구나 하고요. 한숨만 났습니다. 어머님은 한 3달 지나자 제가 하는 게 마음에 드시는지 말씀이 적어지셨습니다. 여전히 제가 뭘 하면 집중하고 보셨지만 처음처럼 일일이 말씀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싶어 마음이 풀리며 조금씩 웃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계속 고됐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시동생 도시락 싸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남편의 도시락보다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웃는 얼굴로 도시락 맛있다고 하고 형수님만 먹으라며 간식도 사다 줘서 그런가. 시동생의 도시락을 쌀 때는 조금 더 잘 챙겨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시동생과 잘 지내니 어머님도 조금씩 더 제게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시면서 날이 쌀쌀해졌는데 목이 허전해 보이더라 라며 스카프를 선물로 주시기도 하셨고, 계절이 지날 때 친정에 가져다 주라며 약재도 챙기셨습니다. 제가 감기가 잦은데 지나는 말로 엄마 닮아서 감기를 자주 앓더라고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약재 시장 다녀오셔서는 제게 건네주셨죠. 어머니 가져다 드리고 한참 끓이시라고 해라 라고 하실 때는 걱정을 하시는 것도 좋았습니다. 어머니께 관심받고 있고 저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선물 하나를 하더라도 힘들었죠. 제가 가진 돈이 없으니 남편에게 이야기하거나 어머님께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 제가 어머님께 갚을 수 있는 건 집안일 잘하고 가족들 잘 보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솜씨가 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에게 어머니가 사주신 약재를 전하러 친정에 들렀는데 엄마의 얼굴이 말도 못하게 안 좋은 겁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보일 정도로 안색이 안 좋더군요. 엄마, 병원은 가봤어? 이렇게 될 때까지 참은 거야? 아버지는 뭐하고? 라며 속이 상해 소리치는 제게 엄마는 괜찮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얼른 병원부터 갔죠. 당장에 쓰러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만 있나요? 응급실부터 갔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엄마의 안색을 보시더니 검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입원을 권유하셨고, 저는 언니 오빠들에게 연락하고 남편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오더군요. 남편만 퇴근 후에 와서 어머니가 주셨다며 봉투를 제게 건네며 집 걱정은 마라. 어머님 검사 비용도 걱정 말고. 혹시나 병원비가 더 들어도 걱정 마. 라고 하는데 너무 고맙고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친정에서도 안 챙기는 걸 남편이 챙겨주니까요. 아버지가 괜찮은데 유난이라고 했다며 나타나지도 않던 언니와 오빠들은 엄마가 심근경색이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을 치를 뻔했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하나씩 나타나 얼굴을 비추고 가더군요. 병원비나 검사비는 말도 없고요. 시술을 받고 한 달을 입원을 하는 동안 몇 번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조차도요. 평생을 엄마를 들볶으며 살았던 아버지는 아픈 엄마를 들여다볼 생각이 없더라고요. 고모들과 작은 아버지도 그렇게 돈 가져갈 때는 뻔질나게 드나들더니 엄마가 아픈데 아무도 문병을 오지 않더라고요. 막내 고모만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봉투도 주셨죠. 엄마가 나 먹여 살린다고 최선을 다해 기른 자식들도 아픈 엄마를 보러 오지 않는데 누구를 원망할까 싶어 아무 생각 안 했습니다. 나라도 자식 노릇 하자 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께서 아이들을 봐주시는 와중에도 반찬을 해다 주시는데 엄마 몸에 좋다는 건강식으로 해다 주시면서 엄마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미 병원비를 많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더라고요. 사부인, 얼른 쾌차를 하셔야죠. 시원이 애미가 아주 애가 달아요. 어머니 아프셔서 조금만 고생하시고 얼른 퇴원하세요. 라며 엄마를 위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어머니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면서 너가 평소에 집안일 하는 걸 생각해라. 나도 그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가 매 순간 노력하고 애쓰는 거 내가 다 안다. 어머니 아프시고 너도 편하지 않은데 꼬박꼬박 아범통에서 내 밥 챙기는 너를 보며 고마웠다. 어머니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아플 텐데 그러니까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해. 라며 다정하게 저와 눈물 맞추시며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 받은 배신감과 화를 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엄마 낳아서 퇴원만 하시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다 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은혜는 제가 어머니께 평생을 나눠 갚아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너무 감사했거든요. 엄마는 퇴원을 하셨고 파업을 선언하신 후 외가가 있는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요양을 하시겠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한번 내려가시고는 안 오시더라고요. 아버지와는 서류상으로만 부부이고 함께 지내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안 오셨습니다. 언니랑 오빠들은 그런 엄마에게 적당히 했으면 올라와 집안을 살피라며 화를 냈지만 엄마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꾸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야, 남행선, 너라도 엄마를 설득해서 오시라고 해야지. 말은 해봤어? 라고 하기에 내가 왜 엄마를 설득해? 외삼촌이 이야기 듣더니 가지 말라고 했대. 숙모도 잡고. 내가 엄마에도 오고 싶지 않겠다. 와봤자 뭐해. 싸우기만 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시간도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어머니와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엄마를 챙기면서 어머니도 챙기고 싶어 더 살뜰히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어느 순간 어머니는 매서운 눈빛보다는 편하게 웃음기 있는 얼굴로 저를 보셨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잘 따랐고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집안일 하기도 좋았습니다. 엄마는 시골 생활이 맞으시는지 정기검진 아닐 때는 이쪽으로 오지 않으셨고 오셔서도 저희 시댁에서 주무시고 친정에는 안 들리고 다시 내려가셨습니다. 그것도 어머님이 먼저 제안을 하신 거라 엄마는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오셨다 가셨죠. 오셔서도 언제 제 걱정을 하셨냐는 듯이 어머님 칭찬을 하느라 밤을 샐 지경이었죠. 어머님은 그런 엄마의 말을 듣기라도 하셨는지 가실 때 좋은 약재를 챙겨주셨습니다. 엄마는 올라오시면서 시골에서 얻은 채소들을 손질해 가지고 오셨는데 어머님이 잘 드시는 것 위주로 가져오셨습니다. 오죽하면 엄마 오시는 날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단정하게 시간은 더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결과물이 좋아졌고요. 아이 둘을 낳고 기르면서 큰 소리 날 일 없이 살았고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샌가 어머님과 저는 손발이 척척 맞았고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됐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여전히 배시시 웃을 뿐이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책만 보지 않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버지가 된 것이었죠. 시동생은 그런 저희를 보며 빨리 장가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 둘째 아이가 3살 무렵에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같은 대학교에 다녔던 여학생이었다며 한 아가씨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귀뜸도 없이 일어난 일이었죠.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는지 시동생을 가만히 보시기만 할 뿐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들 편하게 쉬고 있던 토요일 저녁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쩝니까? 얼른 상을 차리고 아이들 옷을 갈아입히고 무슨 일인지 들었죠.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고 만나던 아가씨였는데 마음이 안 맞아 헤어졌다가
동기 모임에서 만나 다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좋아졌대요. 그래서 시동생이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취업을 하기도 전에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며 얼른 자리 잡고 열심히 할 테니까 결혼부터 시켜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말을 하는 시동생을 빤히 보시다 한숨을 쉬시더군요. 그러시더니 아가씨 집에서는 아시니? 라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결혼을 시켜주신다고 하시면 그제야 가서 인사하려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어떻게 할 건지 답이 나와야 가서 결혼하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라며 볼멘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시동생을 한참 빤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함기원 아가씨가 저희는 책임지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라며 날카롭게 말을 하더라고요.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앙칼져 보였습니다. 아가씨가 돌아간 후 어머님께 우리 어머님 이제 큰일 나셨네. 아가씨가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런데 민섭 도련님이랑 잘 어울려요. 도련님이 너무 순하잖아요. 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도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그래,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고 아이까지 생겼다니 어쩌겠니? 라며 시동생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시동생은 처갓집에 가서도 고생을 했나 보더라고요. 멀쩡한 딸을 나쁜 놈이 인생을 망쳤다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무릎을 꿇고 빌고 빌어 결혼을 승낙받고도 이것저것 바라는 게 많고 요구도 많았죠. 시동생 결혼할 때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려는데 신부 친구들도 여자 쪽이 심하다며 야, 임신은 뭐 혼자 시켰냐? 아주 임신으로 유세를 엄청 하더라. 아, 민섭 오빠 불쌍해. 현주걔 예전부터 얼른 시집가서 놀고 먹을 거라고 그랬잖아. 원래 취직도 못했다며?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놀라긴 했지만 농담 삼아 그랬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결혼 후에는 몸이 무겁다는 핑계로 아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명절 아침에와 밥만 먹고 설거지도 하지 않고 친정으로 가는 것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차피 제 살림이고 제가 하는 게 다시 손이 안 가서 편하기도 했고요. 음식 맛에 예민한 어머님, 남편, 아이들이 음식 맛이 다르다며 남기는 것보다도 제가 다 해버리는 게 낫다고도 생각했기에 명절에 뭘 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좋아서 했으니까요. 어머님이 좋고 남편이 좋고 아이들이 좋고요. 시동생도 결혼 전까지는 문제없이 잘 지냈기에 세 사람 눈치 보느라 그러려니 했죠. 명절마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던 삼촌의 빈자리는 아쉽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면 반기고 가겠다면 음식을 챙겨 보내며 아쉬운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시동생이 어머님이 끓이신 탕국과 제가 부친 전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워낙 꼼꼼하신 어머님이시라 명절이나 제사 때 올리는 탕국만은 직접 끓이셨는데 그 맛이 가끔 때가 아니어도 생각이 난다고 할 정도로요. 저는 원래 좋아했고요. 하지만 어느 때부터 음식을 싸지 말라며 동서가 가지고 가도 먹지 않아 다 버려요. 명절 음식 누가 그렇게 먹어요? 라고 하면서 인상을 써 그때부터는 못 챙겼습니다. 분명 시동생은 엄청 잘 먹는데 먹지도 않아 버린다니 그러려니 했죠. 어머님도 굳이 가져가지 않는다는데 챙기지 않으셨고요. 그러려니 하신 거죠. 그렇게 지내며 별 문제가 없었는데 동서가 화를 내며 큰 소리 내는 일이 났습니다. 명절을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면 어머님은 꼭 봉투에 돈을 담아 고생했다며 친정에 갈 때 뭐라도 사서 가라며 주셨는데 그걸 동서가 봐버린 겁니다. 생전 주방 쪽에는 고개도 안 돌리더니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며 본 거죠.
어머니, 지금 차별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한 번도 봉투 주신 적 없잖아요. 여태까지 형님만 돈 봉투를 주셨던 거예요? 라며 눈을 치켜뜨고 소리를 치더군요. 저야 시집을 온 후로 계속 받아 몰랐는데 동서는 못 받았나 보더라고요. 저는 놀라 동서 쪽을 보는데 어머님은 놀라시지도 않으시며 동서를 보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그래, 너희 형님이 혼자 장도 보고 음식도 하고 상도 차리고 뒷정리까지 다 하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 해주니? 평소에도 나와 살아줘서 고마운데 매일은 돈을 못 주니 이럴 때 준다. 둘째 너는 장도 안 보고 음식도 안 하고 상도 안 차리고 뒷정리도 안 하는데 내가 돈까지 줘야 하니? 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의 그런 말투는 오랜만이라 무서웠습니다. 동서는 어머님의 말씀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부들거리기만 하더니 울더군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처음부터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알았지만 이런 걸로 서럽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라며 주저앉아 훌쩍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없었고 시댁에 발걸음을 하던 안 하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어머님이셨는데 마치 마음에 안 들어 차별한다고 하다니요. 와서도 손님처럼 있다가 가면서 제가 그 대가를 받는 건 싫었나 봅니다. 챙겨주시는 어머님께 감사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동서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어 저까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겠거니 했습니다. 따로 살림을 살다 보니 돈이 궁할 수도 있으니 그래서 그랬다고요. 어린아이 키우다 보면 예상치 않게 돈이 더 들어갈 때도 있고 하니까요. 저야 시댁살이를 계속했고 형편이 넉넉하니 그런 어려움을 몰랐지만 동서는 저와 상황이 다르니 그런 생각에 서운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울고불고하는 동서를 내려보시기만 하셨고 시동생은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니 제가 동서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달래어 일으켰습니다. 동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어머니가 동서를 왜 싫어하셔? 표현이 없으셔서 그렇지. 아이도 놀랐겠다. 울지 마. 라며 달랬죠. 그러자 제 손을 휙 뿌리치더군요. 그러더니 저 어머니를 한동안 쏘아보더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라며 휙하니 집에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시동생은 아이를 안고 나가며 죄송하다며 갔죠. 남편도 생전 누구에 대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어처구니가 없다더니 저녁에 시동생과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숨을 여러 차례 내쉬면서요. 그러더니 어머님께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방으로 와 제게 고생했어. 재수씨가 원래 돈에 욕심이 많대. 민섭이 처갓집 식구들이 다 그런 모양이야. 민섭이도 힘든가 봐. 라며 이야기를 하기에 그저 그래요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까지 낳고 사는 부부 사이를 다른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나요? 그러려니 해야죠. 그러더니 며칠 후 시동생이 혼자 집으로 와서는 기함을 할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 안사람이 어머니와 살아보고 싶대요. 형수님께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형수님도 다 돈 주시고 어머니 재산 있으시니 아무 말 없이 하시는 거라고. 자기도 그 돈 주면 다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아무리 그런 거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보고 너는 아들 아니냐고 가서 모신다고 해라 등신 같다고 누가 시어머니 모신다고 하냐면서 막무가내요. 연애 때는 철없는 게 귀여웠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처갓집에서는 제목도 다 뺏기는 거 아니냐고 가서 챙기라고 난리고요. 엄마, 형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며 괴로워하더라고요. 시동생의 말을 듣는 내내 할 말이 없어 기가 막혔습니다. 동서가 달리 보였고요. 어머님은 감히 시동생의 말을 들으시더니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해라. 모신다고 했으니 내가 너희 집으로 가면 되겠구나. 너희 형수처럼 이 집 들어와 사는 건 모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얹혀 사는 거 아니니? 여기는 내 집인데. 어차피 그 집도 내가 해준 거긴 하지만 어디 나도 막내 아들 덕 좀 보고 살자꾸나. 그래, 한 달에 용돈은 얼마나 줄 거냐? 모신다고 했으니 용돈도 주고 해야지. 설마 뒷방 늙은이 취급하려고 가자고 하는 건 아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동생은 집에 가서 동서와 그런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고 다시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걱정이 돼.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 자리 뜨면 잠도 잘 못 주무시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세요. 조만간 동서 만나서 이야기 해볼게요. 라고 했죠. 어머니는 놔둬라. 너도 이 김에 좀 쉬고. 시집아 까다로운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림하느라 힘들었는데 좋지 뭘 그러니. 깨도 내고 그래.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얼마 뒤 다시 온 시동생은 어머니 짐을 싸더니 모시고 갔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반찬이며 밥이며 어머니가 가리시는 게 한둘이 아닌데 준비도 없이 모시고 가서요. 그런데다가 어머니 안 계시는 빈자리가 너무 커서 허전해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허전한 마음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드렸지만 어머니는 그저 잘 지낸다, 걱정 마라 라고만 하실 뿐 별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저만 노심초사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저 허허 웃기만 하면서 어머니 잘 지내신다는데 뭘 그래, 당신도 참 이라며 속 편한 소리만 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조금 지나 반찬이라도 해가려 했죠. 그랬더니 여기는 여기대로 다 잘 먹고 산다. 걱정 말아라. 제사 때나 갈 테니 그때나 보자. 라며 시동생 집에 가지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궁금해졌습니다. 동서와 지내시는 게 정말 편하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허전하고 이상했습니다. 괜히 친정엄마에게 전화만 하고 언제 오냐고 입이 퉁퉁 불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너도 이럴 때 좀 쉬고 꾀를 부려라. 너는 클 때는 안 그러더니 왜 그렇게 부지런하니? 그래봤자 그거 다 나이 들어 골병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두들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니 아이들과 조금 더 편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고 뭐라도 해서 가져다 드려야겠다고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어머니는 집으로 오셨습니다. 시동생은 그 뒤를 따르고요. 얼굴 표정이 전보다는 편해져서는 저를 보고 씩 웃더군요. 역시 우리 엄마라면서요. 어머니가 오시기 며칠 전 밤에 동서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술을 마신 것 같더군요. 형님, 진짜 어머님 말대로 청소며 빨래며 음식이며 다 하신 거예요? 그 큰 집을? 와, 그걸 어떻게 참으셨어요? 저 어머니 오시고 나서 숨도 마음대로 못 쉬어요. 음식은 왜 그렇게 까다로우세요? 형님은 시집와서 3, 4개월 만에 좋아지더라며 저보고도 하라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침은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 드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저는 못하겠어요. 라며 엉엉 울더라고요. 저와 그렇게 전화를 끊고 동서는 시동생과 한바탕 난리를 치고 어머니께 다시는 돈 이야기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으로 돌아오시기로 하셨대요. 어머니가 동서에게 기껏 모신다고 해서 왔더니 이 시애미를 내쫓는 거냐? 내가 살 집을 내 마음에 들게 하자고 한 게 그리 잘못이야? 난 안 간다. 작은 며느리가 모신다고 해서 큰 며느리 버리고 왔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가냐? 라며 고집을 피우시자
동서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라며 빌더랍니다. 그래서 오셨다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너가 잘하는 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서운해하지 마라. 라며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에 감사해 그저 웃었습니다. 며칠 뒤 시동생이 좋아하는 열무김치를 싸서 동서내러 갔습니다. 말랐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형님, 어머님 그러시는 걸 어떻게 참으셨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한텐 너희 형님은 뒷마당 장독대에도 낙엽 하나 지나치는 법이 없다고 하시면서 집에 먼지 티끌 하나 못 틀리게 하시더라고요. 외식도 안 하시고 삼시세끼 밥 때는 얼마나 빨리 오는지 아유 라면서 울더라고요. 동서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친정엄마 아프셨을 때 이야기를 해주며 묵묵히 제자리에서 하다 보면 그거 모른 척 하실 분 아니야. 우리 어머니 무뚝뚝하고 매섭게 보셔도 그만큼 다 알고 계셔. 라고 했죠. 동서는 제 말에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시동생이 반찬도 자주 가지러 오고 동서도 종종 아이 보여드린다며 와서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온전히 편하게 지내지는 못해도 가까워졌죠. 제사나 명절에도 전날 와서 재료 손질이라도 도우려고 하기에 같이 하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가만히 보시더니 친정 가는 동서에게 봉투를 주셨습니다. 동서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며 웃더군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된 지금까지 저희 가족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동서는 아이 둘을 더 낳고 잘 키웠고요. 그러면서도 다시는 어머님과 살겠다는 소리는 안 하더군요. 그러려니 합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안 계시면 못 사니 혹여 어머니와 가까워졌다고 모시고 갈까봐 걱정이거든요. 오래 사시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친정엄마는 돌아가셨거든요. 이 나이에는 떠나보내는 사람이 더 많다고는 하지만 그 슬픔이 조금은 더디게 오기를 바라봅니다. 저희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요.